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날 저희와 함께 하시죠. 4월 25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하는 9,9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한 건데요. 과연 계획대로 적기에 공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약한 지도자라고 험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 상관성을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급 조절론을 두고 여권이 또다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거친 표현으로 종부세 완화론을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해외 매체들이 앞다퉈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 102년 만에 최초로 오스카를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트럼프 대통령님의 다만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다만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기다려 동원하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한 대상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 북미 협상, 남북미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서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자, 내용 이렇습니다. 가장 힘든 환경에서 알게 된,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죠. 발단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변죽만 올리고 완전한 어떤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 비핵화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메시지는 누구한테 지향을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실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좀 달성해 달라. 이것을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전 정권인 트럼프 정부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방한 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분위기를 돋군 거 아니에요? 예. 그 메시지가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이 되기를, 그래서 그 북한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길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은 것인데, 그걸 보고서 내가 완성적인 대북 정책을 못했다, 뭐 그 말을 듣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군요. 기분이 상해서 이메일 성명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방위 분담금에서는
뭐 협상력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협상력이 약했다. 뭐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그러니까 본인과의 협상에서는 협상력이 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기분이 상한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인 표현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갑자기 때 아닌 연기설, 그러니까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 백신 확보라든지 네. 의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연기설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네. 상호간에 이게 비판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한미 간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상황인가? 가장 저는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세 명이 비핵화 협상할 때 가장 문제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저는 김정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절대 무기가 있어요. 그게 시간입니다. 김정은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트럼프 4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바심,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임기가 무제한입니다. 네. 세습체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은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이 오히려 이제 그 시간 끌면서 지금 이게 핵무기를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상당히 이용만 당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상호간에 서로 뭐 이게 비판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평론가님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보면은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 정가에서는 이 공화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혹시 4년 뒤에 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미 관계가 안 좋으면 나중에 남북 협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럼 미국에도 좁게 없을 것 같아요. 근시안적인 반응들이 저는 속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메일 성명에 대해서 SNS 글을 올린다거나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네네. 이건 대단히 다행스럽다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미국의 다음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주요 주자로 여전히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뚜렷할 만한 이 대선 주자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다음번 대선에 한 텀을 쉬고 다시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사실 이번 대선 직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단순히 전직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차기 권력 후보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과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높여줬던 것부터가 근시안적인 어떤 정치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잖아요. 저 판문점에 갔던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반갑다면 반갑지만 실체적인 진전은 없이 그냥 멋들어진 사진만 찍고 결과적으로 끝이 났고 이번에 이메일 성명으로 동맹국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또한 그동안의 전직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가 이렇게 좌충우돌, 다소 충동적인 걸 알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고 좀 냉정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 기인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어마어마한 트럼프 찬가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띄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고 이번에 이메일 성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또 이번에는 엄청난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지금 입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주당 진영의 시각만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로는 긴 호흡의 국가 간 외교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해서라도 당장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대화에 좀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바이든 행정부를 막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외교를 접근해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풀어갈 수 없다.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이 관계를 봐야 된다는 교훈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남북관계 외교에는 여러 가지 씨앗,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학 교수님, 뭐 이제 예. 정치학
이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하고 얘기했을 때 실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트럼프 정부가 그러한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 더 나아가선 동북아의 어떤 안보의 안정화 이런 걸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낸 목소리예요. 같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품, 인성, 태도, 지도자로서 자질은 훌륭한 분인데 자기 절제력도 강한데 그러니까 살신성이 나고 헌신하는 주위 참모들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변호사님. 자기 정치 않는 참모가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개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안민석 의원처럼 간신들 이분들 때문에 현 정권이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제 개인적인 지나치다. 개인적이지만 표현은 예. 단어 선정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다르게 평가해서 안민석 의원이 말을 분석해 보면 이런 이제 주위 참모들이 부족하다. 대통령은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이제 그 참모를 누가 임명한 겁니까? 대통령이 이런 게 부족한 참모를 임명한 지도자는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부족한 참모를 임명 안 하잖아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사람 보는 인사 능력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논리가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양약은 입에 쓰지만 행동에 병에 좋고 충언은 이제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안민석 의원이 좀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게 쓴소리,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걸 해야지. 왜 지금도 이게 찬양 문별청가만 부르면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간신한 표현은 제가 취소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참모 탓으로 다 돌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발언 취소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개각에서 이 용인술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참모를 선택한 지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방금 서정훈 변호사님이 하신 어떤 그런 평가가 또 일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부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아직 기소도 된 분도 있고 또 검찰의 조사도 받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맞지 않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왔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참모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네. 하지만 지금 그러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재보선 참패에 의해 어떤 형태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도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고 네.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 발언을 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고 뭔가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칭찬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칭찬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필요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을 하게 될 텐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이 차기 검찰총장의 어떤 철학이나 조건이라고 할까요?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평론가님, 그 검찰총장의 자리는 굉장히 어떤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 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큰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정 관심 사항과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못해야 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범계 장관 문제되는 발언 이번뿐만이 아니라 나는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다. 이런 발언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의 이 정치적 중립성의 엄정함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미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네. 또다시 검찰총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크다고 말한 건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런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직합니다. 네. 갈란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변호사다. 미국 국민의 변호사다. 우리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을 추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박범계 장관의 맥락 말은 잘못 읽히기에 따라서는 국민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총장을 뽑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라면 어떤 부분에서 표현을 잘못했는지 박범계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후보 추천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거론되는 후보들이 어떤 명분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었는지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출입을 하면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외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따져 묻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 박범계 장관은 저도 이 발언을 좀 듣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박범계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총장의 염두에 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의 염두에 뒀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 이런 데 그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번 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열릴 수 있다는 있죠. 말이 있죠. 근데 그 우리 검찰총장의 조건은 우리 검찰청법 14조 2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검찰청법 14조 2항에 보면 검사는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는 이게 첫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네.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이게 세 중립을 번째고요. 지켜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법에 정해진 요건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요, 과연 이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냐, 아니면 이게 정권에 대해서 좀 치우쳤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이 과연 이게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지켰는가, 마지막으로 이게 권한 남용이 없었는가, 옛날에 안산 안양지청 수사의 그 외압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법이 정한 요건이지 여기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전혀 없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쓴소리를 지금 변호사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페이스북, SNS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죠.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언급이 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에 대한 어떤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과하게 받아들인 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 잘 듣는 어떤 검찰총장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박범계 장관을 제 말을 해석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검찰총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 가면서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 우리가 지난 1, 2년 사이를 보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갈등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뭐 수단적인 어떤 존재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 논란 다양하게 분석해봤고요.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서 여권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저도 기사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의원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 제목이 떴는데 굉장히 거친 표현이 써 있어서 이 언론사는 왜 이렇게 거칠게 제목을 잡았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 52만의 나라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애기는 입을 땡땡땡 하길 바란다. 저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당연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입을 땡땡땡 하길 바란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게 투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해서 쓰는 SNS,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쓴다는 것, 우리 국회가 아직까지도 이 막말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소병원 의원이 52만의 나라가 아니다고 말한 건 지금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위 1%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 법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를 위한 나라가 아니니 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해도 된다, 문제가 없다, 반발하지 마라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제가 봤을 때 소병원 의원도 그 상위 1%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소병원 의원이 신고한 재산을 보면요. 아파트, 주택은 한 채인데 그 외에 근린 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 건물과 임야 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고된 재산이 29억 375만 원 가량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럼 이거 시가로 환산하면 50억 넘을 확률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위 1%세요. 그런데 지난 또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주택자들은 다 범죄자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도 살고 계신 주택 외에 상가나 임야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상가나 임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이 자신도 부동산이나 토지로 재테크를 하고 계신 분이 다주택자 전부 다 도둑이라 하시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입을 땡땡땡 하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솔선수범 하시려거든 살고 계신 주택 외에 가지고 계신 상가와 토지 다 처분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차익 같은 경우도 좀 멋있게 기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진정성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5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1%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저희가 좀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야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투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도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담아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담을 수 있다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사업하려고 보통 상가나 토지를 사진 않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방송에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이슈가 다뤄주신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거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공시가격, 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도 굉장히 많이 현실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정말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나도 종부세 좀 내고 싶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인식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 집을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싶다라는 게 나도 부자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계속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예. 올해는 19% 전국 평균으로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무려 70%가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주택자의 주택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네? 라고 고지서가 나올 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거의 한 29만여 명이 1가구 1주택인데 집값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 가운데 43%,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은 분명 부동산 정책을 바꿔라란데 그러면 과연 이 종부세를 좀 완화할 거냐, 기준을 완화할 거냐, 종부세 이 부분에 기준 대해서, 완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제 당정이 내부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일이 있어요. 6월 1일자 보유 기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이번 이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 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에는 이미 법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올리는 게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정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입장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그런데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종부세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선순위가 잘못됐다. 교수님, 이게 보면 올 초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던 것하고는 약간의 스탠스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당정의 어떤 이견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빨리 워크숍을 하더라도 시간을 좀 보내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결정을 좀 보내주는 것이 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좀 지워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재보선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특히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하나의 어떤 불만의 표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수렴을 할 것이냐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공시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거는 소득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올라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세금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세부담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이제 풀어내느냐가 지금 정부 여당이 얼마나 반성을 하느냐 이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사리 해가지고 자리 잡았다. 그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적으로 좀 당정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고위당정청 협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소장님. 지금 이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를 하는 건수가 굉장히 최근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 25번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 공급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게 다주택자들의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고 팔 때 거래세부터 보유세 그리고 네. 이제 종부세 부담까지 또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 일자가 언제냐? 바로 말씀드린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자. 6월 1일자 보유 기준으로 해서 그분한테 세금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세부담 강화가 오히려 매물을 내놔서
시장의 공급을 좀 늘려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썩 많이 늘고 있느냐? 일부 매물, 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지의 것은 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남권을 비롯해서 최대 한 석 달 정도 증여를 봤더니 1분기 기준 증여가 역대 가장 많습니다. 네. 이 얘기는 세금 부담이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증여세를 내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증여하겠다. 사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들이나 이제 이 후손들한테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과연 이런 증여세 강화 혹은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과연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정말 뭔가 엄청난 정책이 하나 나와서 다 해결이 좀 한 방에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섬 있는 입장에서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저 오늘 알아보고 싶은 또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 투기, 투자 이 관련된 논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조금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거는 투기성이 강한 하는 총재님 말씀은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7천만 원대가 5천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등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반등한 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전망이 극과 극이에요. 지금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그러나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제 10만 달러.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극과 극인데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는 겁니까? 9,400여 개 정도인데 네. 하루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게 수백 건이고요. 네. 하루에 또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그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의 절대 거래 대금의 절반가량은 비트코인에 쏠려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크게 발언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한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국내 한 20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9월 특금법,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제가 또 특히나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주말에 미국 역시 자본이득세를 2배나 더 강화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가상화폐의 최대 리스크인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한때 한 일주일 전 지난 16일 국내 거래소에서 8,100만 원이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는 5천만 원대 중반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다시 한 6,100만 원 선까지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고성 발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청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그런데 10만 명 이상 벌써 또 동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방 20만 명 넘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태도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 아까 소병훈 의원도 그렇고 은성수 위원장도 그렇고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듣는 국민들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지금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다 인도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2030이 왜 가상화폐라는 자산에 이토록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니까 지금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이 없으니 진입이 안 되니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일괄적으로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정부 당국자들이 엄포를 놓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2030이 건강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뭐 이런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차라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던가 하는 식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한 대안은 없고 잘못된 길이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를 놓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네. 사실 이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원장의 엄포성 발언이 시장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자진 사퇴를 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의 진단도 궁금합니다. 저는 은성수 위원장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화폐라고 얘기하면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140만 원이었어요.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 이런 식의 어떤 급등락을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일일 거래량만 30조가 예, 왔다 갔다 엄청나요. 하는 네.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자가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긴 출처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상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는 출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자금의 세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38기동대가 이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122억 원어치의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10억 원어치 안 내고 여기에 투자하는 이런 돈들이 이 안에 내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공개화하고 체계화해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 그런 어떤 책무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시장성은 거의 투기 그리고 불법 자금의 어떤 세탁 장소 뭐 이런 성격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가상화폐 투자이냐 투기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앉아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이게 뭐 투자로 봐야 될지 투기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투기라는 데 동의하고요. 네. 두 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좀 얘기를 하면 유독 비트코인과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이게 지난 16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거래에서 8,100만 원일 때 네. 해외 거래소 얼마였습니까? CC가 6만 3천, 4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하, 네. 달러로 한 사람이 7천만 원 남짓이에요. 안 맞아요. 네. 바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국내에서 팔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누구라도 이걸 차익 거래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 중국은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걸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은행권에서 해외 송금이 늘고 있는데 대중국 송금이 거의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이게 중국인들 투기장이 되고 있구나. 위안화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비트코인을 팔고 다시 내가는 이런 구조구나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 앞서 이제 투기냐 투자냐라는 말씀에서 정부가 지금 좀 이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2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불려서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니냐. 투자 대상이 아닌 거 알고 있어. 20, 30대들. 이게 버블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주택난, 취업난 때문에 이게 탈출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자 보호하지 않고 세금을 걷겠다? 이건 무슨 논리냐라고 이제 역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종부세 완화 관련 여권 움직임하고요. 가상화폐 광풍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씬의 한수,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유명한 명작 두 편으로 준비를 했네요. 네, 이번 주에 재개봉을 앞둔 영화들인데요. 영화 팬들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명작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입니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저도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또 65년 만에 재개봉을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첫 개봉했었습니다. 4월 28일 65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향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세계 영화사에 사실 기록도 많이 남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고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가장 위대한 영화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재현하기 위해 엑스트라 2,400여 명, 말 1,100마리가 투입됐고요. 사용된 의상은 무려 5,000벌이 넘습니다. 당시 할리우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했습니다. 정말 굉장한데 이 영화 속에 명대사 또 명장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심에 빠져있던 스칼렛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이 장면이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또 비비안 리의 18인치 가는 허리가 화제가 됐던 장면도 꼽힙니다. 사실 정말 매력적인 여주인공 비비안 리인데 캐스팅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스칼렛 역을 뽑기 위해 2년에 걸쳐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찰리 채플린의 아내 플래트 고다드가 거의 낙점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 촬영을 구경하던 비비안 리가 현장에서 오디션에 통과하면서 결국 이 역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주체적이고 당돌한 캐릭터가 실제 비비안 리의 성격과 비슷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소개해 주시죠. 네, 2012년 8월에 개봉된 영화로 10년 만인 올해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설레는 봄을 겨냥해 개봉 시기를 4월로 정했습니다. 네, 설레는 봄에 재개봉하는 이 영화, 또 첫사랑 영화의 대명사로도 언급이 되죠? 네, 2011년 대만에서는 최단기간 박스오피스 1억 달러 수익을 거뒀고요. 최장기간 5개월간 상영됐습니다. 흥행 실적뿐만 아니라 신조어나 밈이 범람했을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절 우리가 즐겨 먹던 허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뿐이지만 VOD나 다른 방법으로 이 영화를 찾아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풋풋한 남녀 주인공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런데요. 당시 여고생 역을 맡은 여자 주인공의 나이 30이었습니다. 네. 정말 동안이죠. 감독은 캐스팅할 때 여자 주인공과의 조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해요. 남자 주인공도 최종 3인에 올라온 배우 중에서 여자 주인공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살 연상임에도 두 사람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첫사랑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봉한 로맨스 영화 두 편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김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뤄보는 문화 소식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저희가 보셨겠지만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아마 아실 겁니다. 윤여정 씨,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내일이잖아요? 예. 받을 수 있습니까? 몇 % 확률로 좀 보십니까? 아카데미상이 투표로 그 수상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일종의 선거인데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을 탄 후보거든요. 바람을 탄 후보. 예. 네. 윤여정 씨한테 지금 막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거의 한 95% 정도는 확실한 거 아니냐 수상이 그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누구가 좀 노미네이트 돼 있어요? 같이 지금 함께 그 후보로 이 있는 경쟁자가 올리비아 콜맨이라고 예. 이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사람이고 아하,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라고 맘마미아로 우리한테도 되게 유명했지. 익숙하죠. 예. 네. 그리고 글렌 클로즈인데 그 아카데미 후보에 7번이나 오른 미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네. 그 다음에 마리아 바칼로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속였다고 해서 유명해진 여배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 유명한 여배우들이라서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매체들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부분이 여우 조연상이다라고 하면서 예. 유력한 수상 후보로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마리아 바칼로바 그렇게 꼽았었거든요. 지난 몇 달 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윤여정 씨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쭉 받은 이 배우 윤여정 씨가 받은 상 내역을 보면은 38관왕이나 된다라고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또 배우 윤여정 씨의 수상을 좀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고도 하던데요. 예, 그 외신들이 몇 달 전까지는 보도가 그렇게 윤여정 씨한테 강력하게 힘을 싣지 않았었는데 최근 나오는 보도들이 AFP 통신,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다 일제히 지금 윤여정 씨 수상을 점치고 있고 심지어 AP통신, 버라이어티 이런 데서는 수상할 것 같고 수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윤여정 씨한테 반드시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식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평단이 윤여정 씨한테 이번에 상을 안 주면 우리가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듯한 굉장히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재에서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A에서도 이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속보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채널A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여정 씨가 좀 궁금한 게 저는 이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바람을 탄 겁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김기영 감독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분이니까 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인데 바로 김기영 감독의 환여로 윤여정 씨가 1971년에 영화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 김기영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내 말을 알아듣는 배우는 윤여정 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윤여정 씨 2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럴 정도로 예술적인 감각에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또 연륜이 더해지면서 영화적인 깊이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윤여정 씨가 본인이 굉장히 이룬 것이 많은데도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 발전을 이어가죠. 이번에 미나리도 윤여정 씨가 출연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영화인데 국내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데 윤여정 씨가 내가 국내에서 작업하면 어디서나 나를 대배우 취급하니까 내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일부러 낯선 곳으로 떠난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려고. 미나리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고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윤여정 씨의 배우로서의 아우라가 계속해서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이 곧 미나리였군요. 네. 배우 윤여정 씨의 매력은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 이 솔직함을 꼽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한 배우 윤여정 씨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As an old actres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old. Tell me, Korean Meryl Streep. I don't think Meryl Streep wouldn't like that. 네, 뭐 같이 들으셨지만 정말 영어로도 재치 있고 솔직하게 이제 발언을 잘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들이 더 이 솔직함, 쿨함에 열광하고 매력을 느끼는 것도 같아요. 네, 그 윤여정 씨가 진짜 대배우, 대선배 원로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고 소탈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저분은 정말 쿨하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약간 좀 안 좋은 유행어가 꼰대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윤여정 씨는 꼰대와 다르다. 우리 세대 이상으로 더 젊은 감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한국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 속에서 윤여정 씨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런 꼰대 할머니면 저도 매일 같이 하고 싶네요.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자, 이번에 수상을 할 경우에는 또 궁금한 게 우리 배우 윤여정의 수상 소감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매 수상 소감마다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o-jung-yoon for Minari. Well, hello, Britain. I'm Korean actress Yeo Jung-yoon, and I don't know how to say. I'm very honored to be nominated. I'm the winner now.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Thank you very much, BAFTA. Very much.
자,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셨는데 스노비쉬, 이게 고상한 척한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까는 이런 내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내일 만약에 수상을 한다,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으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윤여정 씨가 지금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아, 부담을 느낄 너무 과도한 그 멘트에 대한 부담감을 안기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팬으로서 너무 과했다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여정 씨의 말이 이번에 화제가 되면서 막판 바람이 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 그 기생충 영화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뭐 미국 아카데미 로컬 영화제다, 미국 사람들 자막 보기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화제가 되면서 그게 아카데미가 그 몰표를 주는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여정 씨가 스노비쉬 발언하고 그다음에 미국 갈 때 아시아인 상대 혐오 범죄가 걱정이 된다. 그렇죠. 그 얘기도 했었죠. 그 말을 한 게 화제가 되면서 그 말을 들은 이제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분은 반드시 아카데미에 모셔야 된다. 이분이 이번에 상을 못 받으면 우리 망신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나 윤여정 씨나 이 엄청난 화술 덕분에 더 수상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상식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는 다 같이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5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주 화요일 열립니다. 선거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 의원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온라인 투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최종 승부는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가려집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금요일엔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인데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와 금품 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하루에 4번 운영되는데요. 궁궐의 밤 풍경을 즐기고 전통 공연도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홍앵커 오늘도 뭐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더라고요. 네, 기분 좋은 날씨죠? 대기질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3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한낮엔 다소 덥습니다. 네, 봄볕이 따스하게 퍼지는 날씨 좋긴 한데 자외선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는데요.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는요. 집에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발라야 효과가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딱 이맘때에 완연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10도에서 12도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지난주보단 기온이 낮아지고요. 화요일엔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lue sky.